서울의 아침은 늘 그렇듯 분주했다. 박지우는 KTX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어색한 도시의 속도에 숨을 골랐다. 그의 손에는 대학 시절부터 밤낮없이 매달려온 결과물, 빛바랜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다. 지방소도시 출신의 그에게 크리에이트 나인이라는 이름은 선망 그 자체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결 같았다. 하지만 설렘과 동시에 그의 유난히 하얗고 고운 피부, 다소 마른 체형에서 풍기는 섬세함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크리에이트 나인 사무실은 강남의 번화가 으리으리한 빌딩 숲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세련됨을 과시했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자유분방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공기는 지우를 압도했다. 디자인 1팀, 그가 배정받은 곳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들어선 사무실은 넓고 환했다. 파티션이 낮거나 아예 없는 개방형 구조는 협업을 중시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듯했지만 지우에게는 모든 것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팀원들과의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마지막으로 팀장이라는 남자 앞에 섰다. 강태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부진 체격에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를 가졌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는 그의 남성성을 더욱 강조했고 몸에 딱 맞는 비싼 브랜드 셔츠는 은근한 과시욕을 드러냈다. 지우와는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있는 듯한 남자였다. 이번에 새로 온 박지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우는 최대한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강태수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강태수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어이구, 우리 팀 엠분 바른 친구가 하나 들어왔네. 디자인은 손으로 하는 거지 얼굴로 하는 게 아닐 텐데. 싸늘한 농담이었다. 몇몇 팀원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대부분은 강태수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지우의 얼굴이 삽시간에 달아올랐다. 첫날부터 이런 식의 환영이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하얀 목덜미가 유난히 도드라졌다. 강태수의 눈빛은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흥미를 잃은 듯 지우의 자리로 턱짓했다. 저기 앉아. 일은 뭐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그것이 지우와 강태수의 첫 만남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지독한 악몽의 서곡이기도 했다. 지우의 회사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강태수는 사사건건 지우를 트집 잡았다.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면 남자답지 못하게 그게 무슨 발상이야? 그런 소극적인 아이디어로 뭘 하겠다고? 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지우가 밤새워 작업한 시안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거나 이따위 걸 시안이라고 가져왔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다른 팀원들은 강태수의 폭군 같은 행동에 익숙해진 듯 애써 못 본 척하거나 지우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아무도 강태수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회사 대표의 두터운 신임이 있었고 실적 또한 나쁘지 않았다. 강태수는 상사에게는 깍듯하게 아부하고 클라이언트에게는 유능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 능숙한 인물이었다. 그의 폭력성은 오직 약하다고 판단되는 팀원, 특히 지우에게만 향했다. 지우는 점점 위축되었다. 그의 하얗고 섬세한 외모는 강태수에게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저놈 저거 비실비실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이나 하겠어? 피부 관리할 시간에 일이나 좀 더 하지 그래? 같은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지우는 반박할 용기도 그럴 힘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다육식물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연약해 보이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다육식물처럼 그도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그러던 중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렸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큰 행사였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회사의 얼굴이 될 예정이었다. 지우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그의 섬세한 감각과 독창적인 발상이 녹아든 시야는 스스로도 만족스러웠다.
마감일 아침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안을 제출했다. 며칠 후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1등은 디자인 1팀의 강태수 팀장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태수가 발표한 아이디어는 지우가 제출했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핵심 컨셉은 물론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까지 거의 그대로였다. 강태수는 지우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도용하고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구상한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한 것이었다. 대표이사는 강태수의 뛰어난 창의성을 극찬하며 그에게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배신감과 분노, 억울함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위압적인 강태수, 그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대표이사, 그리고 침묵하는 동료들.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지우는 한없이 무력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이디어가 눈앞에서 강탈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팀 동료 최유나 대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평소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강태수의 눈 밖에 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분노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씨,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내가 봤어요. 그 아이디어 분명 지우씨 거였는데. 그 한마디가 지우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강태수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마치 지우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으려는 듯이. 지우의 책상 위 다육식물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 강태수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지우가 참여한 다른 소규모 프로젝트의 성과마저 자신의 공으로 돌리거나 지우의 기여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었다. 박지우 씨는 아직 멀었어. 내가 다 봐주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회의 자료에 지우의 이름을 빼놓는 것은 다반사였고 클라이언트 앞에서 지우를 마치 자신의 부하 직원 부리듯 하대했다. 팀 회의나 회식 자리는 지우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강태수는 지우의 외모, 말투, 심지어는 점심 메뉴까지 트집 잡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우리 지우 씨는 오늘도 샌드위치? 남자가 밥심으로 일해야지. 그런 거 먹고 힘이나 쓰겠어? 다른 팀원들은 강태수의 말에 억지로 웃음을 터뜨리거나 지우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지우는 점점 팀 내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아무도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그는 늘 혼자였다. 부당한 업무 지시는 일상이었다. 강태수는 지우에게만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을 떠넘기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마감 기한을 설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면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이것도 시간 안에 못해? 능력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주말 출근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켰다. 박 대리, 주말에 시간 좀 있나? 내 차 세차 좀 부탁할게. 아, 그리고 우리 아들 숙제 PPT 만드는 것 좀 도와주고. 지우가 머뭇거리며 거절하려 하면 팀워크가 없다.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지우의 일거수일투족은 강태수의 감시 아래 놓였다.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하려 하면 할 일 다 끝났어? 요즘 한가한가 보네? 라며 비꼬았고 지친 표정이라도 보이면 회사에 불만 있나? 표정이 왜 그래? 라며 닥달했다. 지우는 사무실에 있는 내내 숨 막히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의 하얀 피부는 더욱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지우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식욕부진과 소화불량, 두통이 그를 괴롭혔다. 가끔은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지는 공황 증세까지 나타났다. 업무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졌고 잦은 실수가 이어졌다. 실수는 또다시 강태수의 질책으로 돌아왔고 악순환은 반복되었다. 퇴사를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였고 당장 생계를 유지할 방법도 막막했다. 무엇보다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괴감과 강태수에 대한 깊은 분노,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리라는 복수심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어린 시절 하얀 피부 때문에 계집애 같다며 놀림당했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되살아나 그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때도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혼자 울기만 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팀장님? 밤늦게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할 때면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대답 없는 질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그의 일기장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절망이 빼곡히 적혀갔다. 나는 그냥 조용히 내 일만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걸까? 그런 지우에게 유일한 빛은 최윤아 대리였다. 그녀는 강태수의 눈을 피해 지우에게 몰래 격려의 쪽지를 건네거나 탕비실에서 마주치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지우 씨,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다들 알아요. 지우 씨 잘못 아니라는 거. 짧은 대화였지만 지우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되었다. 최윤아의 눈빛에서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최윤아는 강태수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는 정도였지만 지우가 점점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생겼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나 동료가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지우 몰래 강태수의 부당한 행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강태수의 폭언이 담긴 대화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했고 부당한 업무 지시가 담긴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는 캡처해서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강태수가 지우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던 정황, 사적인 용무를 강요했던 증거들도 차곡차곡 모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지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 그녀는 때로는 다른 팀원들에게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강태수의 비리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이나 자료를 확보하려 했었다. 몇몇 양심 있는 팀원들은 익명을 조건으로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명운이 걸린 대규모 국제 광고제 출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전사적인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었다. 강태수는 디자인 1팀의 총괄 책임자로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 그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 우리 팀의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임하도록. 그리고 그는 프로젝트의 여러 파트 중 가장 성공 가능성이 낮고 실패 시 책임 소재를 묻기 애매한 부분을 박지우에게 떠맡겼다. 그러면서 지우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번 프로젝트 망치면 알지? 내 책임이야. 회사에서 내가 있을 자리는 없을 거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수는 자신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작정인 것 같았다. 지우의 책상 위 다육식물은 이제 거의 말라비틀어져 가고 있었다. 국제 광고제 출품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지우는 지난 몇 주간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잠은 쪽잠으로 때웠고 끼니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해결했다. 마지막 기회, 아니 어쩌면 마지막 발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하얗던 얼굴은 푸석해졌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디자인은 절박함 속에서도 섬세함과 창의성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강태수는 지우가 성공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핵심 레퍼런스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전혀 다른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며 혼란을 야기했다. 박 대리, 내가 말한 컨셉은 이게 아니잖아. 다시 해. 마감일이 임박해서는 밤새 작업한 결과물을 통째로 뒤엎으라고 지시하거나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변심이라며 전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등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다. 지우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강태수의 변덕과 횡포를 견뎌냈다. 최종 제출일 새벽. 지우는 거의 혼수 상태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눈앞이 흐릿했고 손가락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강태수는 마치 사냥감을 지켜보는 맹수처럼 지우의 등 뒤에서 그의 작업을 감시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시간 없어 박대리, 빨리 마무리해. 강태수의 재촉에 쫓기듯 지우는 마지막 파일을 검토하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대로 책상에 쓰러지듯 엎드렸다. 모든 기력이 소진된 듯했다. 몇 시간 후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지우가 제출한 광고 시안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로고가 경쟁사의 것으로 잘못 들어가 있었고 제출 파일 포맷 역시 광고제 규격과 달라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프로젝트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강태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모두 모인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박지우 대리의 무능과 태만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 박지우 대리를 해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다.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절망감과 수치심에 온몸이 마비된 듯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윤아 대리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과 결연함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USB 메모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태수 팀장님의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지우 씨는 피해자입니다. 모든 진실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최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회의실 중앙 테이블 위 노트북에 연결했다. 정적이 흐르는 회의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과 노트북 화면에 집중되었다. 강태수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최윤아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지만 최윤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강태수가 지우에게 폭언을 퍼붓는 음성 파일, 의도적으로 잘못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메신저 대화 캡처, 그리고 지우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던 정황 증거들이 차례대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삽시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강태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지우는 멍하니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최윤아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최윤아가 공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강태수는 처음에는 조작이다, 음해다라며 격렬하게 부인했지만 이어지는 증거들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표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즉시 회사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회의는 그렇게 파행으로 끝났다. 지우는 최윤아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듯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마주친 팀원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최윤아가 제출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고 익명으로 용기를 낸 다른 팀원들의 증언들이 그 뒤를 바쳤다. 강태수의 장기간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 성과 가로채기, 업무 방해, 사적인 용무 강요 등 모든 만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가 지우뿐만 아니라 다른 약한 팀원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갑질을 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결과는 명확했다. 강태수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의 악행은 디자인 업계에도 빠르게 퍼져나가 그는 사실상 이 업계에서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한순간의 오만과 그릇된 욕망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박지우에게 사과했다. 대표이사는 직접 지우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약속했다. 도용당했던 창립 기념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국제 광고제 프로젝트 역시 오류를 수정하여 재출품할 기회가 주어졌다. 지우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이너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밤에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두려웠다. 한때 그토록 열정을 바쳤던 디자인 작업에도 예전처럼 몰두하기 어려웠다. 강태수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트라우마의 그림자는 지우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회사는 지우에게 장기 휴가와 함께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최윤아의 진심 어린 권유에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와 대화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흘렀다. 지우는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했다. 사무실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강태수의 부재는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고 팀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일했다. 지우를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지우를 연약하거나 만만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용기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재출품한 국제 광고제 프로젝트에 다시 한번 매진했다. 이번에는 누구의 방해도 부당한 압력도 없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작업에 임했고 마침내 그의 디자인은 국제 광고제에서 큰 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시상식 단상에 올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지우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위축되고 불안해 보이던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그의 미소는 당당했다. 그는 회사에 남아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부당함에 맞서 싸울 용기를 배웠고 진정한 동료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알게 되었다. 최윤아와는 둘도 없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회사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우와 유나는 가끔 퇴근 후 함께 맥주를 마시며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서로를 격려하고